특히 한국에서는 더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서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뭐 정치에는 전혀 문외한이고요. 저는 뭐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뭐 이런 거 뭐 뉴스로 많이 접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는 제가 관심도 그렇게 많이 없고요. 잘 알지도 못하고 제 채널은 정치적인 채널도 아니고 뭐 정치적인 문제를 다뤄볼 생각도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저희 국산 한국 제품이 다른 어느 나라 제품들보다 특히 일본보다는 더더욱 우수했으면 하는 마음 하나는 정말 간절합니다. 실제로 저는 제 자동차 위에 이제 루프탑 텐트도 아이캠퍼 한국 제품이고 그 외 다른 캠핑 기기들 한국 제품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뭐 이제 미국 시민이지만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말로 채널을 하기로 했죠. 하지만 미국에서 오프로드를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대처품이 없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사진 찍기가 취미신 분들, 사진 찍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손님으로서 사진 작가한테 사진을 찍혀보신 분들, 뭐 웨딩 촬영이나 뭐 이렇게 많이 있죠. 그거 다 카메라 어디 거 씁니까? 지금 카메라 회사 하면은 뭐 캐논, 나이콘, 소니, 올림푸스, 펜텍스, 루믹스, 파나소닉 이거 전부 다 일본 회사죠. 근데 일본 카메라를 쓴다고 해가지고 욕한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웨딩 촬영하러 가셨는데 사진작가가 일본 카메라 들고 있다고 웨딩 촬영 포기하신 분 있으세요? 그게 왜냐면 한국에서 카메라를 만들지 않잖아요. 솔직히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도 카메라를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없죠. 삼성이 카메라 마켓에서 빠지면서 카메라 시장은 완전히 일본이 독식하게 됐습니다. 낚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낚시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좋은 제품 이름 들라고 하면은 다 들리는 건 다 일본 제품들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게 지금 카메라 마켓의 현실이죠. 문제는 자동차 마켓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오프로드 차라고 하면은 제가 찾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오프로드라고 해도 이제 오프로드의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죠. 돌타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사막 모래밭에서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하는 거는 오버랜딩이라고 해가지고 오프로드도 오프로드지만 오프로드를 가가지고 캠핑을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뭐 익스페디션 스타일로 해가지고 멀리 나가가지고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오랫동안 그 오프로드를 여행으로 즐기는 게 오버랜딩이에요. 이 오버랜딩을 목적으로 차를 볼 때는요 제가 따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몇 가지는 웬만한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도 다 공감할 부분일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4륜구동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이 4륜구동이라고 하면은 올휠 드라이브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4륜구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우 레인지 기어가 있어야 됩니다. for low. 그리고 웬만하면 프레임 바디가 좋죠. 그리고 앞에는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이지만 뒤에는 솔리드 엑셀 아니면 리지드 엑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애프터마켓 서포트, 튜닝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찾는 자잘자잘한 옵션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앞으로 자동차 영상 만들면서 조금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국 차가 단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 국산 회사는 오프로드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단 한 개도 없죠. 지금 한국에서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다 갤로퍼, 코란도, 무쏘, 테라칸 뭐 지금 새로 나온 오프로드 차량으로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죠. 하지만 도요타는 아직도 그런 차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요즘에 뭐 텔룰라이드나 팰리세이드 꼭 오프로드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프레임 바디도 아니고 모노코크에다가 for low 레인지 기어도 없어요. 그리고 서스펜션 다 죄다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로 오프로드 차량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만든 오프로드 차는 테라칸인데 그 이후로는 프레임 바디 SUV 한국에서 단 한 대도 안 만들고 있죠. 지금 현재 그나마 한국에서 살 수 있는 프레임 바디의 리얼 솔리드 엑셀은 다 트럭밖에 없어요. 렉선 스포츠나 코란도 스포츠. 얘네들은 트럭이니까 뒤에 솔리드 엑셀이 필요하죠. 하지만 SUV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SUV를 찾는 분들한테는 또 애매하죠.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조건에 맞는 한국 차는 기아 모하비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보랭고라는 이름으로 팔렸었죠. 근데 그것도 한 2년 팔고 끝났어요. 차가 잘 안 팔리니까 철수해버렸어요. 그거 이제 프레임 바디에 로우 레인지 기어가 있었죠. 근데 걔도 뒤에 서스펜션은 솔리드 엑셀이 아니고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애프터마켓 서포트. 튜닝을 하고 싶어도 튜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차로 오프로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튜닝 회사에서도 부품을 굳이 만들려고 하질 않죠. 이제 미국에서 오버랜딩이라고 하면은 나오는 채널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총 10채널 중에서 8채널, 9채널이 다 토요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이제 지프, 그리고 간혹 뭐 랜드로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토요타는 이 오프로드 마켓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고 지금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오프로드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지프랑 토요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프는 솔직히 지프 랭글러 한 개밖에 안 만들죠. 토요타는 타코마, 포러너, 랜드크루저, 뭐 GX, 턴드라 뭐 여러 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켓을 장악할 수밖에 없죠. 미국의 2000년대 중반에 경제 천재기가 오면서 이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특히 프레임 바디 차량들의 특성상 연비 효율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다들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뭐 한국도 그랬고요. 솔직히 도요타도 이제 많이 좀 빼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경제가 회복하고 특히 오버랜딩, 오프로딩, 캠핑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떡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텔룰라이드도 이번에 모델 출시를 하면서 뭐 오버랜딩 컨셉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솔직히 정말로 오프로드, 오버랜드 즐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 텔룰라이드로
오프로드나 오버랜딩 가는 것은 일단 차가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직은 많이 시기상조입니다. 정말 저도 한국이 물론 적은 숫자지만 저 같은 소비자를 위해서 오프로드 차를 꾸준히 개발하고 만들어서 수출까지 해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앞서 말한 조건을 갖춘 한국 차량이 미국에 수입이 된다면 제가 약속하고 그 차를 구입해서 한국 차의 우수함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는데 한 몫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예민한 좀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요즘에 또 일본 하면은 또 사람들이 상당히 예민하고, 그 다음에 불매운동도 지금 한창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사항들이, 일본 차는 어떤가,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 일본 차에 대한 시세 부분도 좀 상당히 궁금하다는 얘기도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가요? 일본 차, 중고차 시장에서 좀 떨어졌나요? 가격대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메리트를 있냐 없냐를 따지자면은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요. 시세 자체를 정확한 수치를 좀 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좀 이제 불매운동의 타격이 좀 있기는 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초반에는 차이가 불매운동을 했었을 때 가격대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 딜러들도 좀 BMW 사태를 한번 겪고 나서 조금 가격을 고수를 해야지 시세 자체가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격을 좀 초반에 안 내리고 좀 있었는데 이것들이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고 있고 좀 더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가지고 있던 딜러들이 이제 좀 불안함에 가격을 좀 내리면서부터 시세가 좀 많이 꺾인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판매량 대수는 어떤가요? 작년하고 올해 한번 이 비슷한 시기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2018년 7월에서 9월까지랑 2019년 7월에서 9월까지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기준 자체는 수원 매매단지 기준. 수원, 뭐, 서수원, 경매서수원, 뭐, 이런 데까지, 뭐, 이제 중앙이나 오토컬렉션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해서 하는 건데, 렉서스는 일단 작년에 229대가 판매량을 보였었는데요. 올해는 119대로 줄었습니다. 한 110대 정도 줄었네요. 네, 110대 정도 줄었고요. 혼다는 143대였고, 올해는 94대, 49대 정도 그렇게 줄었었고 닛산은 작년에는 109대, 올해는 62대, 인피니티는 작년에 106대, 올해는 69대, 도요타는 168대, 올해는 93대. 이런 식으로 거의 한 50%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좀 수치들을 보였어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기는 했네요. 네. 그래서 이 수치는 저희가 다시 또 화면으로 띄워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신차 같은 경우는 렉서스가 또 순위에 아직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뭐 방어를 좀 했고 그다음에 그래도 아직은 버틸 여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수많은 또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면은 또 제가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한 거는 이미 렉서스, 혼다, 뭐 일본 브랜드 차량들을 사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판매를 해야 과연 좀 그나마 좀 아까 얘기했던 감가가 된 거에 대해서 좀 덜 감가될 수 있을 피해를 좀 덜 보고 팔 수 있을까? 네. 라는 것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차량 판매가가 제일 높은 쪽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모든 딜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동호회 매물들이 개인들은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뭐 엔카라든지 KB차차차라든지 아니면 딜러 전산이라든지 공개된 가격 판매가 그대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인터넷 동호회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리스크는 사는 사람의 리스크는 뭐 이제 이 차의 이력을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고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고 단기간에 이제 딜러한테 차를 넘기고 금액을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한다면은 제일 문제되는 건 기간이겠죠.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도 또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라고 본다면 이제 중고차 딜러들한테 상사 매입이 아니라 위탁 판매라는 게 요즘에는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판매를 해달라는 거죠. 네. 너네한테 파는 게 아니고 너네가 나를 해서 대신 판매해달라. 네. 위탁 판매라는 개념이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상사 매입을 하게 되고 상사 명의로 차량을 두고 판매를 하게 되는 방식이 돼서 딜러가 매입을 하게 되는 형식이었는데요. 위탁 판매라는 경우는 일단은 차는 매장에다 두고 상품화를 거친 후에 전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가격 책정을 소비자랑 같이 의논해서 이제 전산에다가 먼저 얘기를 해두고요. 그러니까 올려두고 가격을 책정해두고 소비자 명의로 아직 차량을 이전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 명의로 그냥 가지고 있고 상사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딜러가 대신 판매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딜러들은 뭐 수수료나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그렇죠. 일정 수수료를 받기는 하는데요. 수수료를 받는 방법 같은 경우는 거의 천차만별이에요. 뭐 이제 비싼 차량일 경우 1,000만 원당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30% 정도 이렇게 3%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면 아무래도 딜러도 리스크가 적으니까 뭐
팔고 나서 뭐 30만 원, 50만 원 요렇게만 받고 끝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좀 내가 피해를 덜 보고 판매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얘기했던 것처럼 동호회를 통해서 개인 직거래로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딜러들한테 위탁 판매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했을 때 좀 피해가 덜 하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차량을 갖고 계셔서 좀 판매를 좀 계획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요즘에 실제로 좀 매물이 많이 나오나요? 많이는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매입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문의 전화는 꽤 와요. 뭐 이제 일본 차량을 타고 계시는 소비자분들이 판매를 하시겠다라고는 하는데 요즘 시세 자체가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안 나오니까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좀 많죠.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서로 생각하는 게 안 맞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좀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BMW OGT를 타다가 이제 BMW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이제 제가 딜러분께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몇몇 딜러분들이 매입을 안 하겠다. 네. 이거 내가 매입해봐야 판매도 못하고 손해니 난 그냥 매입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는 사례도 좀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지금 렉서스 차량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딜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제가 대표를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일 건데요. 제가 원하는 금액에 주실 거 아니면 말아라.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위험 부담을 안고서 이렇게 수입차다 보니까 금액대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산차 여러 대 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위험 부담 있는 거는 좀 줄이고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을 수긍해서 차가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약간 차를 매입을 하더라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역시나 딜러분들도 좀 이제 상황인지라 매입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경우네요. 그러니까 좀 상황 자체가 좀 예민한 시기예요. 실제 예민한 시기고 지금 그 신차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렉서스가 방어했다 했을 때 댓글들도 굳이 다른 차량들도 많은데 그렇죠. 이 시점에서 굳이 일본 차를 구매해서 타야 되느냐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가치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면 그분들은 차가 좋아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믿고선 구매를 하셨던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이미 사셨던 분들은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서 좀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도 좀 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일본 차를 샀다고 해서 매국노 이거는 좀 너무 좀 편협적이지 않을까 사실 좀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그래도 좋은 일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가치 브랜드를 사는 그거는 개인의 취향인 거지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은 나쁘다 좋다라고 좀 몰아가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어찌됐건 일본 차 자체들은 좀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만 봤을 때는 메리트는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소비자들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많이 궁금했어요. 과연 중고차 시장에서 그리고 그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의 주셨듯이 정말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혹시라도 또 궁금한 사항들 더 있으시면 저희 영상